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을 휘감았다. 한강민은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을 응시했다. KMG 그룹의 총수로서. 그의 세상은 언제나 이 유리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그는 31세의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삶은 거대한 금빛 감옥과도 같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천재적인 사업가이자 완벽주의자라 칭송했지만 누구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병을 알지 못했다. 여성 혐오증이 아니라 여성의 피부에 닿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아주 희미한 접촉이라도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이 불타는 듯한 발진과 고통이 찾아왔고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어릴 적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그는 그 고통에 익숙해졌지만 그럴수록 그의 세상은 더욱 좁아졌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신사업부의 비리 문제가 터져나왔다. 서류 더미는 책상 위에 산을 이루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비서실장인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한강민의 유일한 여성 접촉 대행자이자 오른팔이었다. 총수님, 신사업부 김이사의 횡령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그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민은 아무 말 없이 턱을 쓸었다. 그의 손가락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횡령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그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그의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였지만 그만큼 더럽고 냄새나는 구석이 많았다. 장부를 찾아야겠군. 김 이사가 자주 드나들던 곳은 이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주로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그리고 최근 들어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는 횟집을 자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총수님께서는 이쪽으로 직접 가보시는 것이 한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직접 갈 필요는 없어. 자네가?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그의 아버지이자 전임 총수인 한태성. 그 역시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조종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한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요. 그 어촌 마을에 간다는 보고를 들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여자는 목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다. 한태성은 그의 알레르기 증상이 여자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제로 치료를 시도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증상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한강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이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직접 가겠다. 김 이사의 비자금 장부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그곳에 내 시선을 돌리려 할 테니 역으로 이용하겠다. 이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총수님, 그곳은 어촌 마을입니다.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을 텐데 상관없어. 최대한 접촉을 피하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를 테니 그는 늘 그래왔다.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의 보호막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날 오후 한강민은 이준호와 함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해산물 냄새가 비릿하게 코끝을 찔렀다. 그의 고급 세단은 마을의 낡은 풍경과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그가 찾던 횟집은 바다 식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준호, 자네가 먼저 들어가서 분위기를 살펴봐. 한강민은 차 안에 남았다. 멀리서 식당을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때 한 소녀가 식당 문을 열고 나오더니 손수레에 생선 상자를 싣기 시작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싱싱한 생선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소녀.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질끈 묶여 있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하고 활기찼다. 바로 바다 식당의 딸이자 이 마을의 어촌 처녀 김나영이었다. 김나영은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바다에 나가 아버지의 배에서 갓 잡은 생선을 날라왔다. 그녀의 삶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거창한 꿈도 화려한 욕망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를 돕고 동생이 학비를 벌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비록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로 들어섰다. 낑낑거리며 오르막길을 오르던 그녀의 손수레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무거운 상자들 때문에 손수레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다. 그 순간 길 건너편에 서 있던 한강민의 시야에 그녀의 불안정한 모습이 들어왔다. 젠장, 왜 하필 저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나섰다. 평소 같으면 이준호를 불렀겠지만 이준호는 이미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였다. 그는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괜찮아요. 김나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잠시 균형을 잃었네요. 그녀는 다시 손수레를 바로 세우려 했지만 힘이 붙였다. 그때 한강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할게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한강민은 순간 당황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작은 손이 손수레에 무거운 상자를 받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알레르기 증상은 여자에 대한 신체 접촉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통한 간접 접촉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녀가 받치고 있던 상자의 모서리를 함께 잡았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피부에 닿은 것은 그녀의 손이 아니라 차가운 상자 모서리였지만 마치 그녀의 천이 상자를 타고 그의 손으로 전달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는 다르게 고통스러운 발작이 아닌 낯선 감각으로 요동쳤다. 온몸을 휘감던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찌릿찌릿한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감각이었다. 그의 온몸을 덮쳐오던 알레르기 반응이 그 흔한 발진조차도 찾아오지 않았다. 김나영은 손수레를 바로 세우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맑은 눈빛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이상한 시선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갔다. 한강미인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감각으로 뛰고 있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다. 그의 병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때 이준호가 급하게 뛰어왔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식당에서 총수님을 찾던. 됐다. 이준호, 잠시만 기다려. 한강민은 그의 말을 끊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발진도, 붉은 반점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골목길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여자 대체 누구지? 그의 세상이 그녀의 작은 손끝에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알 수 없는 끌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한강민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촌마을의 그 소녀 김나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땀에 젖은 이마, 그리고 그의 손에 닿았을 때 느껴졌던 알 수 없는 평온함,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자신의 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성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김나영의 존재는 그 견고한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컵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 상자 모서리를 잡았던 순간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총수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얼굴색이 좋지 않으신데.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강민은 고개를 들었다. 이준호는 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괜찮아.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얘 어떤 여자 말입니까? 이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한강민이 특정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호촌 마을, 바다 식당의 딸, 김나영. 이준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한강민은 마치 전설 속의 보물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학력, 가족관계, 성격, 취미,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망설이는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제안해봐. 내 개인 고문으로 일할 것을 보수는 얼마든지 맞춰주겠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강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총수가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총수님, 그분은 평범한 어촌 처녀입니다. 총수님의 세계와는 너무 다릅니다. 이 제안이 그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녀가 필요해. 그녀가 내 곁에 있어야만 해. 한강민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것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 일종의 집착에 가까웠다. 그는 김나영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알 수 없는 효과에 매료되었다. 그의 병을 치유할 유일한 열쇠가 그녀에게 있다고 확신했다. 며칠 후 이준호는 다시 어촌 마을을 찾았다. 그는 바다 식당을 찾아가 김나영을 만났다. 김나영 씨 맞으시죠? 저는 KMG 그룹의 비서실장 이준호라고 합니다. 김나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며칠 전 횟집 앞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비서였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혹시 그분께 실수를... 아닙니다. 실은 저희 총수님께서 김나영 씨께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준호는 한강민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개인 고문, 고액의 연봉, 서울에서의 최고급 주거 지원. 김나영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어리둥절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펼쳐지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식당의 딸일 뿐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에게는 서울의 화려한 삶보다 고향의 바다가 더 소중했다. 그녀의 소박한 삶에 만족했고 그 무엇도 그 삶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총수님께서는 김나영 씨의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날의 우연한 접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총수님께서는 여성에게 특별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김나영 씨와의 접촉에서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김나영 씨가 그분의 병을 치료할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김나영은 놀랐다. 그녀는 그날의 남자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희생을 감당할 용기는 없었다. 이준호 씨,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도 치료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이준호는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는 한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김나영의 뜻을 전했다. 총수님, 김나영 씨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강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나를 거절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거절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나영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알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총수님 안 됩니다. 직접 가시는 것은 이준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강민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김나영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급하게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영아, 큰일 났다. 어장 개발 사업에 우리 마을이 포함됐다고 한다. 당장 내일 개발업체 사람들이 와서 조사한다고. 아버지는 손에 든 생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장 개발 사업은 오래전부터 마을에 떠돌던 소문이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들의 삶의 터전은 사라질 것이다. 이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들은 바 없는데요. 우리에게만 비밀리에 진행됐던 모양이다. 개발업체와 손잡은 마을 이장이 몇 있었나 보더라. 우리가 반대하면 강제로 밀고 들어올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바다에 의존하고 있었다. 바다가 사라진다면 그들의 미래는 없었다. 그날 밤, 김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이준호의 말이 떠올랐다. KMG 그룹, 서울의 거대한 대기업. 그들이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이준호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망설이다가 눌렀다. 전화는 이준호가 아닌 한강민에게로 연결되었다. 이준호는 한강민의 지시에 따라 김나영의 번호를 추적하여 한강민의 직통번호에 연결해 놓았던 것이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나영은 순간 망설였다. 저 이준호 비서님 번호 아닌가요? 이준호는 지금 여기 없다. 용건이 있다면 내게 말해라. 김나영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부딪혀보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말했다. 그때 저에게 제안하셨던 거 다시 생각해 볼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한밤중 한강민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준호의 제안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또 한 번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말해봐. 무슨 조건이지? 김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마을의 어장 개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면 총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의 고문이 되겠습니다. 한강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어장 개발이라니. 그의 세계에서는 보잘것없는 사소한 문제였다. 그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좋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대신 내일 아침 서울로 와. 김나영은 그의 단호한 대답에 놀랐지만 이내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 남자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확신에 자신을 내맡기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김나영은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의 뒤로는 고요한 바다가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도시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기차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 차가운 총수의 삶에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킬지를. 서울역에 도착한 김나영은 거대한 도시의 낯선 풍경에 압도당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쏜살같이 오가고 높은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은 그녀의 고향인 작은 어촌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차갑고 무감각한 세계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 휴대폰은 어젯밤 한강민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그가 보낸 것으로 그녀가 서울에 오면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한강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착했군. 역 1번 출구로 나와.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준호가 마중 나갈 테니 그를 따라오면 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지시대로 1번 출구로 걸어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는 얼굴인 이준호가 서 있었다. 김나영 씨, 어서 오십시오. 총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준호는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김나영은 낡은 트렁크를 끌고 그의 뒤를 따랐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 그녀가 발을 디딘 이유는 오직 하나. 고향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강민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차는 거대한 빌딩 숲으로 향했다. KMG 그룹 본사 빌딩은 그녀가 여태까지 본 건물 중 가장 높고 웅장했다. 그녀는 빌딩의 위압적인 모습에 주눅이 들었다. 건물 로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편안한 작업복 차림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이준호는 그녀를 한강민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창가에 서 있는 한강민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마치 도시의 그림자와도 같았다. 그의 주변 공기는 차갑고 고독했다. 총수님, 김나영 씨가 오셨습니다. 한강민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녀를 향하는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뭐하스건 앉아? 그는 그녀가 앉을 의자를 가리켰다. 김나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어제 전화로 말한 문제, 어장개발 사업 말이지 이미 처리했어. 김나영은 그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벌써요?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지. 개발업체는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고 마을에 대한 지원금도 약속했어. 이제 자네는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나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던 거대한 문제가 그에게는 한낱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막대한 권력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그 권력이 얼마나 차가운 것인지 깨달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강민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진솔함이 좋았다. 이 거대한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지만 김나영은 오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었다. 일단 이 건물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준호, 김나영 씨에게 내 개인 고문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줘. 그리고 그녀에게 KMG 그룹에 대해 알려줘. 특히 신사업부 관련 자료를 보여주도록 해.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나영은 의아했다. 그녀의 역할이 단순한 개인 고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총수님, 제가 왜 신사업부 관련 자료를 봐야 하나요? 한강민은 그녀의 질문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을 내 곁에 두지 않아. 이 도시는 정글이고 정글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지. 자네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군.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접촉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시험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보았던 것이다. 그날부터 김나영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준호는 그녀에게 KMG 그룹의 시스템과 주요 사업, 그리고 한강민의 과거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한강민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고 그 충격적인 사고 이후로 여성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병은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이었다. 김나영은 그의 외로운 삶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한강민의 집무실로 출근했다. 그녀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한강민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거나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심장이 평온해졌다. 그의 알레르기 증상은 그녀가 곁에 있을 때만큼은 완전히 사라졌다.
김나영 씨, 이쪽으로 좀 와봐. 한강민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직접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등 위를 살짝 스쳤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따뜻해졌다. 총수님,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자네가 곁에 있으면 괜찮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김나영은 그의 눈에서 고독과 연약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느꼈다. 그녀는 매일 신사업부 관련 서류를 읽고 비리 사건에 대해 연구했다. 처음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을 이용해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향 마을의 상인들과 어부들의 삶을 통해 배운 인간관계와 탐욕의 법칙을 신사업부의 비리 사건에 대입했다. 이준호 씨, 이 서류에 있는 김 이사는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거죠? 그는 그 투자를 통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습니다. KMG 그룹의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거죠. 김나영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김 이사의 행적에서 묘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속임수예요. 고향 마을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과 같아요. 겉으로는 작은 그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함정이 숨겨져 있죠. 그녀의 비유에 이준호는 놀랐다. 그는 그녀의 단순한 비유가 오히려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한편 신사업부의 부장인 권태호는 한강민의 집무실에 갑자기 나타난 김나영을 경계했다. 그는 김나영이 KMG 그룹의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무시했다. 총수님, 저런 사람이 뭘 안다고 저희 신사업부의 중요한 서류를 보게 하십니까? 저런 무지한 사람이 기밀을 누설하기라도 하면 권태호는 한강민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한강민의 신임을 받는 이준호와 대립관계에 있었고 한강민이 김나영을 곁에 두는 것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꼈다. 권 부장, 내 결정에 대해 자네가 함부로 논할 자격은 없어. 그리고 김나영 씨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한강민은 차가운 목소리로 권태호를 제지했다. 그러나 권태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한강민의 곁에서 김나영을 어떻게든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강민은 그의 집무실에서 잠들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지만 김나영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서 잠든 김나영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의 마음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에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보호하듯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병을 치료할 유일한 존재이자 그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다. 김나영은 KMG 그룹의 거대한 세계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한강민의 집무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 두고 매일같이 신사업부의 복잡한 서류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제표나 투자 보고서 대신 서류 곳곳에 숨겨진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에 대한 과도한 투자, 납품 단가의 불일치, 그리고 잦은 해외 출장 기록 등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어촌 마을에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예측하듯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나영 씨, 그 서류를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준호가 그녀의 옆에 서서 물었다. 그는 그녀가 중요한 서류들 대신 단순한 경비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다. 이준호 비서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물만 던져서는 잡히지 않아요. 물고기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야만 하죠. 이 서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김 이사의 진짜 목적은 이 복잡한 서류들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흔적들일 거예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이준호는 감탄했다. 그는 오직 보고서의 숫자와 그래프만을 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본성과 행동 패턴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직관은 어떤 분석가보다도 날카로웠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권태호 부장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가 한강민의 신임을 얻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김나영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다. 총수님, 이 신규 사업 보고서 검토는 저희 신사업부에서 하겠습니다. 비전문가가 괜히 일을 망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권태호는 김나영을 곁눈질하며 비아냥거렸다. 한강민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나영 씨의 역할은 내가 정한다. 자네는 자네의 일이나 신경 써. 하지만 총수님, 저런 시골 처녀가 뭘 안다고 저희의 중요한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잘못된 조언이라도 한다면? 권태호는 노골적으로 김나영을 무시했다. 그는 한강민의 병을 알고 있었고 그 병 때문에 한강민이 여성들을 곁에 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김나영을 공격했다. 이준호 비서, 저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해서 총수님 곁에 붙어먹은 건지, 총수님께 혹시 몸에 안 좋은 짓이라도 한 건 아닌지. 그의 말은 도를 넘었다. 김나영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한강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권태호를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매서웠다. 권태호 부장,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말해봐. 한강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권태호는 한강민의 눈빛에 겁을 먹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자네에게 경고했어. 다시 한번 김나영 씨를 모욕하면 그 어떤 이유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권태호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는 김나영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망신 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권태호는 한강민의 집무실로 들어와 신규 사업 계획서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총수님, 이 사업은 저희 신사업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계획서를 김나영 씨가 직접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만약 지적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면 저희 부서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김나영이 복잡한 사업 계획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가 실패한다면 한강민의 신임을 잃고 이 자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강민은 권태호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지만 김나영의 능력을 믿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김나영 씨. 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봐. 권태호 부장 앞에서 직접 발표하게. 김나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이런 거대한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총수님, 제가 어떻게... 나는 자네를 믿어. 자네의 직관을 믿어. 두려워하지 마. 한강민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닿을 수 없는 거리에 멈춰 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김나영은 그의 신뢰에 힘을 얻고 계획서를 들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계획서에 매달렸다. 계획서는 온통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도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준호에게 물었고 그녀의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분석했다. 며칠 후 KMG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김나영은 발표를 시작했다. 권태호는 회의실 구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그녀를 비웃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 계획서를 저의 방식대로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확신에 차기 시작했다. 이 계획서에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획서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계획서의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업은 미래형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상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서에는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 생명체입니다. 해상의 인공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입니다. 계획서에 있는 자료들은 모두 데이터일 뿐 진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바다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권태호는 그녀의 엉뚱한 발언에 콧방귀를 뀌었다. 학홍수님, 저런 비과학적인. 잠깐만요.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나영은 권태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권태호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 중 이 회사는 며칠 전 제가 조사한 김이사의 횡령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래형 도시 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KMG 그룹의 치명적인 재정적 그리고 도덕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 동안 경비 보고서와 납품 단가를 분석하여 찾아낸 권태호가 숨겨두었던 작은 단서들이었다. 김이사의 해외 출장 기록, 그가 만났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권태호의 이메일 기록까지.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증거는 명확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김나영을 바라보았다. 권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아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한강민은 그녀의 발표를 듣는 내내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대한 정보망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거짓을 읽어냈다. 발표가 끝나자 한강민은 박수를 쳤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도 덩달아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총수님, 저 여자는... 권태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권 부장, 자네는 스스로의 무덤을 팠어. 김나영 씨는 비전문가라고 하니. 그녀는 자네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직관을 가졌어. 자네는 그녀를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한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로 빛나고 있었다. 권태호는 그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는 자만심과 오만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김나영은 그의 세계를 한낱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뜨렸다. 권태호는 회의실을 나선 후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치욕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김나영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짓밟아야만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나영을 제거할 방법뿐이었다. 그녀가 한강민의 곁에서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권태호는 그의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KMG 그룹의 고문 변호사이자 권태호의 숨겨진 조력자인 정기철이었다. 변호사님, 그 여자를 처리해야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권 부장,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필요는 없네. 자네가 잠시 물러서면 될 일을. 물러서단요. 그 여자가 저를 망신시켰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한강민 앞에서 낱낱이 파헤쳤다고요. 저는 그 여자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없애야 하고 그녀를 영원히 입 다물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철은 권태호의 분노의 참목소리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권태호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으네.
하지만 직접 나서지 마. 내가 처리할 사람을 보내겠네. 자네는 잠시 몸을 사리게. 권태호는 정기철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정기철의 뒷배경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고 그가 보내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강민의 집무실. 김나영은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권태호의 눈빛에서 강한 적의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총수님, 제가 너무 나섰던 건 아닐까요? 권 부장님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강민은 그런 그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자네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나는 자네를 믿어.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의 신뢰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때 이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총수님, 방금 권 부장님이 고문 변호사 정기철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KMG그룹의 비자금 관련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권 부장님이 김나영 씨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김나영 씨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이준호. 지금 당장 보안팀을 총동원해. 그리고 김나영 씨의 경호를 강화해 24시간 그녀의 주변을 지켜야 해.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해. 한강민은 김나영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병을 저주했다. 이럴 때일수록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김나영 씨, 내 옆에 있어. 절대 혼자 다니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나영은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걱정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하지만 총수님, 저 때문에 총수님께서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네가 없으면. 나는 한강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없으면 자신의 알레르기 증상이 다시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병을 치료할 유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자네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줘. 부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나영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제가 총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한강민의 얼굴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밤, 김나영은 한강민의 집무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권태호와 정기철의 음모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강민의 보호 의지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수상한 그림자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총수님 일어나세요. 뭔가 이상해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강민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다. 무슨 일이야? 창밖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민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보안팀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건물의 경비 시스템을 해킹하여 접근하고 있었다. 젠장! 한강민은 이준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준호, 지금 당장 보안팀을 총동원해. 그리고 김나영 씨와 나는 비밀 통로로 대피하겠다. 총수님,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한강민은 김나영을 데리고 집무실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비밀 통로는 그의 집무실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김나영 씨, 내 뒤에 있어. 절대 떨어지지 마. 그들은 어두운 통로를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소리만이 통로에 울려 퍼졌다. 그때
뒤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누군가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젠장 이준호,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 총수님, 그들은 정 변호사가 보낸 전문 암살팀입니다. 총수님께서 직접 맞서 싸우셔야. 한강민은 총을 든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태권도 유단자였고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쓰러뜨리고 김나영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자네 저 공수님. 김나영은 그의 모습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알던 냉철하고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가까스로 통로를 빠져나왔다. 그때 한강민은 권태호와 정기철이 KMG 그룹의 비밀 창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비자금 장부였다. 그들은 장부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었다. 저들이 장부를 태우려고 해. 젠작. 김나영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수님, 제가 저들을 막겠습니다. 안 돼, 위험해. 자네는 이쪽으로 가서 숨어. 하지만 저 장부는 저희 마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 장부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장나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한강민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병과 상관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자네가 원래 함께 가자. 그는 자신의 병을 잊은 채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의 몸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을 타고 흘렀다. 그들은 함께 비밀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권태호와 정기철을 막고 KMG 그룹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막아야 했다. 그들의 손에는 KMG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한데 얽혔다. 한강민은 김나영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를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격렬한 고통이 아닌 낯선 희열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온기는 그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병. 여성과의 접촉을 거부하던 그의 오랜 알레르기 증상은 그녀의 손길 앞에서 무력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들은 창고 문 앞에서 멈춰섰다. 권태호와 정기철은 비밀 금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비자금 장부들을 밖으로 꺼내고 있었다. 장부 더미는 그들의 탐욕처럼 거대했다. 서둘러. 정 변호사님, 이 장부들을 모두 태워버리면 한강민도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권태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권 부장, 침착하게 해. 이 장부들을 모두 태우면 우리의 과거는 깨끗이 사라지는 거야. 정기철은 권태호보다 훨씬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나영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강민에게 속삭였다. 총수님, 저희가 막아야 해요. 저 장부가 사라지면 모든 증거가 없어질 거예요. 알고 있어. 하지만 정 변호사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야. 그는 예전부터 KMG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총괄해왔어. 그에게는 전문 경호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무작정 덤벼들면 위험해. 한강민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그들의 무모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대로 그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김나영은 답답함에 몸부림쳤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밀 통로의 천장에 매달려 있는 소화 호스가 들어왔다. 그녀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총수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총수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해요. 한강민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직관을 믿기로 했다. 말해봐. 자네의 계획을 들어보지.
권 부장과 정 변호사는 지금 장부를 태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이 통로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거고요. 제가 저 소화 호스를 터뜨릴게요. 그러면 소화수가 쏟아져 내리면서 장부들을 모두 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장부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없을 때 저희는 그들의 뒤를 치는 거죠. 그녀의 계획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동시에 대담했다. 한강민은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좋아. 자네의 말대로 해보자. 이준호에게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하겠어.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계획을 실행해야만 해. 그는 이준호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비밀 창고, 비상 상황, 즉시 지원 바람. 김나영은 소화호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호스를 힘껏 잡아당겼다. 펑! 소리와 함께 소화 호스가 터져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권태호와 정기철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천장에서 엄청난 양의 소화수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젠장 소화수다 장부를 적게 만들면 큰일이야. 그들은 당황하여 비자금 장부를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들의 경호팀 역시 소화수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혼란에 빠졌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강민과 김나영은 그들의 뒤로 달려갔다. 한강민은 권태호와 정기철의 경호원들과 맞서 싸웠다. 그는 태권도 유단자답게 날렵한 몸 놀림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김나영은 젖은 장부들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그녀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남겨야 해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만 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았다. 장부가 젖어 내용이 번졌지만 그녀는 장부의 표지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했다.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권태호는 한강민과 김나영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김나영 이 계집애가 감히 내가 너를... 권태호는 김나영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그때 한강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한강민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권태호에게 주먹을 날렸다. 권태호는 한강민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정기철 이준호가 오고 있어. 어서 빨리 도망가자. 정기철은 권태호를 일으켜 세우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KMG 그룹의 보안팀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뒤에는 이준호가 있었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놈들을 놓치지 마. 그리고 저 장부들을 모두 압수해. 이준호는 권태호와 정기철을 쫓기 위해 보안팀을 보냈다. 그리고 젖은 장부들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한강민은 김나영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팠다. 괜찮아. 김나영 씨, 이제 다 끝났어. 총수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 있는 작은 상처들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아무렇지 않아. 자네가 무사하면 돼.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총수와 개인 고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동반자였다. 다음 날 아침, 권태호와 정기철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고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의 파멸을 불러왔다. 한강민은 김나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집은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나영 씨, 이제 자네는 안전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아니요. 총수님, 저는 여기에 남고 싶어요. 총수님 곁에.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한강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병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치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병을 치료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고독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준 한 줄기 빛이었다. 권태호와 정기철이 체포된 후 KMG 그룹은 큰 폭풍을 맞았다. 한강민은 이사회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권태호와 정기철의 비리 네트워크는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들의 탐욕은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지만 한강민의 빠른 대처와 김나영의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강민은 그 공로를 모두 김나영에게 돌렸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히 웃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였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다. 한강민의 집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김나영의 존재는 그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지친 하루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개인 고문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강민은 김나영을 자신의 집으로 들인 후 그녀와의 신체 접촉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병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기적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을 수 있었다. 그가 평생을 꿈꿔왔던 일들이 그녀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김나영 씨,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아보지 않아도 되겠어. 자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괜찮아. 콩수님, 그건 총수님이라고 부르지? 한강민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제 그만 돌아가도 돼. 자네의 고향 마을은 이제 안전하고 자네의 가족도 안전해. 자네는 이제 자유야. 한강민의 말에 김나영은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강민 씨, 나도 알아. 자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자네를 내 욕심 때문에 곁에 두고 싶지 않아. 자네는 자네의 삶을 살아야 해. 내가 자네의 삶을 빼앗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녀를 곁에 두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나영은 한강민의 진심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 강민 씨,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저는 강민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강민 씨를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에 한강민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고백은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자신의 턱을 기댔다. 그녀의 품은 따뜻하고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나영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그녀에게 입맞춤했다. 그의 입맞춤은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꿈꿔왔던 감각이었다. 그날 저녁, 한강민과 김나영은 그의 집에서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식탁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진솔하고 따뜻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그의 아버지, 한태성이었다. 한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오, 그 계집애와 함께 있다지. 한태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한태성은 한강민의 병을 자신의 약점으로 여겼고
김나영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나영이 한강민의 병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조종하려 한다고 믿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나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를 구원해준 사람입니다. 구원 네가 미쳤구나. 그녀는 너의 병을 이용해서 이 KMG 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거야. 나는 그녀를 제거할 것이다. 너의 곁에서 영원히. 한태성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한강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아버지, 무슨 짓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네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내게서 떨어뜨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녀를 죽일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한강민은 전화를 끊고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들의 사랑까지 파괴하려 했다. 김나영은 한강민의 얼굴을 보고 불안해했다. 무슨 일이야? 강민 씨.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자.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김나영은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한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김나영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했다. 그는 이준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준호, 아버지의 모든 동향을 감시해. 그가 나영 씨를 해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준호는 한강민의 지시를 듣고 놀랐다. 그는 한강민이 그의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KMG 그룹의 미래와 한강민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다음 날 한강민은 김나영에게 말했다. 나영 씨, 당분간 내 곁에서 떨어져 있어줘. 내가 자네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강민 씨, 무슨 소리야? 저는 강민 씨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강민 씨 곁에 있을 거예요. 강민 씨와 함께 맞서 싸울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들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한강민은 그의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김나영을 지켜내고 자신의 사랑과 삶을 지켜내야 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크고 위험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한강민은 아버지 한태성과의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김나영이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싸울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권력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부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한강민은 이준호를 불러들였다. 이준호, 아버지께서 나영 씨를 해치려 하신다. 나는 아버지를 막아야만 해. 이준호는 한강민의 결심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수님, 저희는 총수님을 지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총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고맙네. 지금부터 우리만의 계획을 실행한다. 이 계획은 외부로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돼. 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가 나영 씨에게 접근하려 할 때 즉시 나에게 보고해. 이준호는 한강민의 지시대로 아버지의 동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한태성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분노했고 사설 경호팀을 동원해 김나영을 납치하려 했다. 그는 김나영을 제거함으로써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한강민은 이미 그의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나영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집 안에서 그녀를 보호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그녀를 집 안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봉어지를 찾아가 그와의 정면 대결을 준비했다. 나영 씨,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분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강민 씨, 저와 함께 가겠어요? 위험해. 자네는 이곳에 있어. 내가 혼자 다녀올게. 아니요. 강민 씨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강민 씨가 저를 보호했듯이 저도 강민 씨를 보호할 거예요. 우리 함께 가요. 김나영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힘이 된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의 곁에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한태성의 저택으로 향했다. 한태성의 저택은 성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들은 저택의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섰다. 내가 감히 내 집으로 찾아왔단 말이냐. 한태성은 그들을 보고 분노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강민의 옆에 서 있는 김나영을 보고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끝내러 왔습니다. 더 이상 나영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녀는 저를 구원해준 사람입니다. 구원하 겨우 이런 계집애 때문에 네가 나에게 대든다는 말이냐. 네가 이 KMG 그룹의 총수 자리를 버리겠다는 소리냐. 총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저의 삶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나영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강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태성의 눈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권력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계집애도 살아서 내 집을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한태성은 사설 경호팀에게 명령했다. 저 계집애를 잡아서 처리해라. 그때 이준호가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경찰들이 있었다. 한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한강민 총수님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사설 경호팀을 이용해 한강민 총수님을 위협하고 김나영 씨를 납치하려 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한태성은 이준호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이준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준호,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 회장님, 저는 총수님을 따릅니다. 총수님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총수님의 행복을 바랍니다. 이준호의 말에 한강민은 감동했다. 그는 이준호의 충성심을 믿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태성은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과 욕망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무너졌다. 한강민은 김나영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들은 함께 저택을 나섰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강민 씨, 이제 다 끝났네요. 응,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야. 한강민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사랑은 굳건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권력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랑과 행복을 아는 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권태호와 정기철의 체포는 KMG 그룹을 뒤흔들었지만 한강민은 그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있었다. 그는 그룹 내 모든 비리 세력을 숙청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김나영의 존재는 그에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연민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오직 옳은 일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권태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한강민과 김나영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유가 오직 한강민과 김나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몰고 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한 이사님, 제가 저 한강민과 김나영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한강민을 무너뜨리고 제가 이 KMG 그룹을 손에 넣게 해주십시오. 권태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조력자인 한 이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 이사는 한태성의 충복이었고 한태성이 감옥에 간 후에도
권태호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권 부장, 자네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네. 더 이상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저는 한강민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김나영을 사랑합니다. 저는 김나영을 납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민에게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KMG 그룹의 총수 자리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김나영을 포기할 것인가? 권태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한 이사는 그의 계획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한강민이 김나영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이라고 믿었고 그 기회를 이용해 KMG 그룹을 차지하려 했다. 그날 저녁 김나영은 한강민의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민은 이사회 회의 때문에 늦었고 김나영은 그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택배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택배 왔습니다. 그녀는 의심 없이 택배를 받았다. 그때 남자는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고 그녀를 기절시켰다. 그녀의 눈이 감기는 순간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권태호의 미소를 보았다. 젠장! 그는 그녀를 납치하여 트럭에 태웠다. 그는 그녀를 감옥에 있는 권태호에게로 데려갔다. 권 부장님, 데리고 왔습니다. 잘했네. 이제 한강민에게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라. 권태호는 김나영을 바라보며 사악하게 웃었다. 그녀의 몸은 포박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한강민은 이사회 회의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조용했다. 현관에는 그녀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준호, 지금 당장 보안팀을 총동원해 나영 씨가 사라졌어.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권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강민, 네가 지금 나를 찾고 있겠지. 하하하하.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김나영, 내 손에 들어왔다. 한강민의 심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권태호 당장 나영 씨를 풀어줘. 그렇지 않다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하지만 너는 다르지. 너는 이 KMG 그룹의 총수 자리가 있고 그 계집애가 있잖아.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KMG 그룹의 총수 자리를 포기하고 그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총수 자리를 지키고 그녀를 영원히 잃을 것인가 선택해라. 한강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KMG 그룹은 중요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내 선택은 이미 정해졌어. 나는 KMG 그룹의 총수 자리를 포기하겠다. 대신 나영 씨를 풀어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직접 가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한강민의 대답에 권태호는 놀랐다. 그는 한강민이 총수 자리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한강민의 선택에 만족하며 사악하게 웃었다. 좋아. 그럼 너의 그 무릎 꿇는 모습을 직접 보러 와라. 1시간 후 외곽의 폐공장에서 만나자. 만약 경찰을 데리고 온다면 그녀는 죽는다. 한강민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권태호에게 갈 준비를 했다. 총수님 안 됩니다. 권태호는 함정을 파놓았을 겁니다.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이준호는 그를 말렸다. 하지만 한강민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영 씨가 위험에 처해 있어. 내가 가야만 해. 나는 나영 씨를 잃을 수 없어. 그는 혼자서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그의 사랑하는 연인을 구할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심장은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강민은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김나영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권태호의 함정일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삶의 전부를 걸고 그녀를 구해야 했다. 폐공장은 어둠과 낡은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강민은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한강민, 드디어 왔군.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계집애를 보러. 어둠 속에서 권태호의 사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조명이 켜지면서 공장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김나영은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권태호와 한 이사 그리고 정 변호사가 서 있었다. 강민 씨 오지 말았어야 해요. 이건 함정이에요. 김나영은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 나영 씨, 내가 왔잖아. 한강민은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정말로 너의 모든 것을 포기했구나 그래. 이제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여자를 네 손으로 직접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 권태호는 한강민에게 칼을 던져주었다. 한강민은 망설이지 않고 칼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태호, 너는 닥쳐 선택해. 네가 죽을 건지 아니면 그녀가 죽을 건지. 선택해. 그때 한강민은 권태호의 뒤에 숨어있던 이준호를 발견했다. 이준호는 미리 폐공장에 잠입하여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호는 권태호가 한눈을 파는 순간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총수님, 지금입니다. 이준호의 외침에 한강민은 권태호에게로 달려들었다. 권태호는 당황했고 한강민은 그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권태호를 제압하고 김나영을 구했다. 괜찮아, 나영씨. 이제 다 끝났어. 한강민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품은 그녀에게 따뜻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때 한 이사와 정 변호사가 칼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때 공장 밖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준호가 미리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그들을 체포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욕망은 결국 그들의 파멸을 불러왔다. 그들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살아야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강민은 KMG 그룹의 총수 자리를 다시 되찾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김나영이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그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의 알레르기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더 이상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몇 년 후 한강민과 김나영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대신 김나영의 고향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KMG 그룹의 임원들과 김나영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강민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공개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김나영의 존재 덕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김나영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준 의사가 아니라 그의 삶을 구원해준 천사라고 말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딸의 이름은 한빛나, 빛나는 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의 딸은 두 사람의 사랑처럼 밝고 빛나는 아이였다. 한강민은 그의 딸을 안을 수 있었고 그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김나영은 KMG 그룹의 비상근 이사가 되었다. 그녀는 KMG 그룹의 경영진들에게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녀의 존재는 KMG 그룹을 더욱 인간적이고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마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한강민은 더 이상 여자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을 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의 삶은 그녀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다.